안녕하세요. 면역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약물 개발에 대해 발표하게 될 1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역계의 노화 과정, 노화된 면역계를 회복시키는 물질, 또 이 물질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 질의응답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피규어 A를 보시면 젊은 면역계에서는 흉성과 골수에서 활발하게 B셀과 T셀을 생성하고 있어 특기적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세포와 항체 현상도 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시그널링을 하는 사이토카인과 기억세포에서는 비교적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포가 노화된 쪽을 보시면 흉성과 골수에서는 T와 B세포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고 대시세포의 숫자 또한 항체 반응도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면역세포들이 감소하게 돼 바이러스나 미생물들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젊은 면역계와 비교시 느리고 비효율적인 면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의 양을 많아지게 되어 면역이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가 면역이 일어나게 되고 기억세포의 수는 많아져서 항원이 아닌 곳에도 T세포를 불러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피규어 B를 보시면 T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클러스터 오브 디터미네이션의 약자인 CD라고 불리우는 세포막 단백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CD에서 각각의 단백질들이 발현하게 되고 이 단백질들은 NF-kappaB, NF-AT의 분비를 이전과 달리 변화시켜서 T셀의 성장인자를 촉진하는 IL-2의 생성이 줄어들어 T셀의 분화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면역계의 노화를 점진적으로 나타내었는데요. 모레큘러적 측면에서 보면 ROS가 증가하게 되고 DNA의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셀룰러적 측면에서는 T네이브 셀과 B세포, T세포는 감소하고 NK세포들도 증가하여 무차별적으로 세포 파괴가 일어나게 되며 염증을 억제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스템믹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흉성이 퇴화하고 DHEA분의 코티솔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면역계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면역계를 회복시킬까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조는 모든 종류의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주기세포인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은 줄여서는 HSC, 한글로는 조혈모세포라고 불리우는데요. 성인의 골수나 일부 말초 혈액 내에서 발견되어지고 골수성 세포와 림프구성 면역세포들을 모두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골수성 세포에서는 대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적혈구, 혈주판 등을 생성할 수 있으며 림프구성 세포 계열에서는 T세포, B세포, NK세포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는 골수세포 10,000개당 1개 정도 발견되므로 매우 소량의 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도는 조혈모세포를 증가시킬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조혈모세포를 증가시키는 물질들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랜딘은 염증이나 혈소판 응질,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등과 같은 생리적이거나 병리적인 체내 변화에 관여합니다. PGE2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프로스타글랜딘으로 혈관 확장, 부종, 발열, 동통 등을 매개합니다. 우선 피규어 4A를 보면서 PGE2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GE2의 합성은 포스폴리파아제 A2의 효소작용에 의해 막 인지질에서 아라키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라키돈은 효소작용에 의해 포르스타글랜딘 G2가 되고 다시 불안정한 대사산물인 PGH2가 되는데 이 두 과정은 콕스에 의해서 촉진됩니다. 콕스1은 지속적으로 발현해 혈소판 응집, 위점막 보호, 신기능 조절 등의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콕스2는 염증 등의 자극에 의해 발현됩니다. 따라서 콕스2에 의해 생성된 프로스타글랜딘이 염증 반응과 세포 증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콕스에 의해 생성된 PGH2는 불완전한
중간 대사산물로 세포의 종류나 자극에 따라 다양한 프로스탄 신테이즈들을 대사합니다. PGH2에서 PGE2로의 대사에 관여하는 PGE 신테이즈는 현재까지 사이토솔릭 PGES, 마이크로조멀 PGES1, MPGS2 등의 세 종류의 아이소포멀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솔릭 PGES는 콕스1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조직에 의해서 발현되며 기능적으로 콕스1과 연관되어 있고, 또 MPGES1은 LPS와 같은 염증성 자극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며 콕스2와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PGE2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PGE2는 염증 반응과 관련된 통증, 발열, 혈관 확장 등의 증상 발현에 관여하는데 각각의 특징적인 EP 수용체가 각 증상을 매개합니다. PGE2 수용체는 각각 EP라고 불리우며 EP에는 EP1, EP2, EP3, EP4 등의 4가지 서타입이 있습니다. 피규어 4B는 PGE2가 LPS와 지노산 스티뮬레이티드 대시세포와 DC에서 IL-10의 전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2와 EP4 수용체에서 PGE2가 결합하면 아데럐레이트 사이클레스를 활성시켜 세포 내 CAMP를 증가시켜 작용을 나타내고 S133CREV의 인산화와 SIK의 인산화, 비활성화를 유도하는 pKa의 활성화까지 촉진합니다. 그리고 CAMP, pKa, CREV 신호 경로의 경우 PGE2의 조류 억제 및 규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PS133CREV는 IL-10 프로모터의 CRE 사이트에 결합되는 반면에 세린, 트레오닌 임포스파타제, 칼키네린에 의해 TORC와 CRTC2와 CRTC3의 탈인산화는 14-3-3 단백질에 결합하여 코액티베이터의 세포질 보존을 해제하고 이들의 핵변환과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번역 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아세틸라나이신의 표시는 CREV 결합 단백질의 나이신 아세틸 전달 효소 활성과 관련된 이러한 변환 후 수정의 관련성에 의해 설명됩니다. EP1 수용체는 세포 내 칼슘을 증가시켜 작용을 나타내고 EP3는 아데네이트 사이클레스를 억제해 세포 내 CAMP를 감소시키고 EP3, EP4 수용체는 EP1, EP2 수용체와 비교해 PGE2에 대해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PGE2가 보이는 염증 반응에서의 다양한 효과는 각각의 조직이나 세포에 존재하는 특이적인 EP 수용체와 다양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피규어 5A는 셀프의 마커를 사용한 LSK 셀과 HSPC 서브색을 식별하는 대표적인 플로우 사이토메트릭 플로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겨 5B는 아넥신 V에 대한 게이팅 전략과 3일 동안의 베이클 또는 PGE2를 처리 후 셀프면 아넥신 V에 의해 측정된 임의의 HSPC 비율의 정량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PGE2로 생체 내에 처리된 마이스는 아넥신 V를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겨 5C는 액티브 카스파제 3 분석에 대해 게이팅 전략과 액티브 카스파제 3식에서 측정한 베이클 또는 PGE2 처리 후 아포토6 HSPC의 비율의 정량화를 보여주고 있고 액티브 카스파제 3 레벨로 측정한 베이클 트리티드 마이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세포질 HSPC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GE2 아포토6 레이트 감소가 세포의 SP, HCS, 멀티포텐트 프로제네레이터 모집단뿐만 아니라 LTHSCS, 즉 표현형 장기 적혈구 줄기세포에서도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셀 아포토식스의 억제가 인바이보 PGE2 트리트먼트에 의해 HSPC의 확장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D34 플러스와 헤마토포이트 리커버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멜록시캠은 아라키돈산을 프로스타글라딘 H2로 변환하는 효소인 콕스를 차단하는데 이는 염증의 매개체인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프로스타글라딘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인 멜록시캠을 이용해 PGE2 신호를 조절하여 방사 후 생존과 헤메토포야틱 리커버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멜록시캠 투여 후 방사선이 생존을 증가시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된 마이스는 6mg/kg 멜록시캠을 매일 6시간 또는 48시간 투여하고 30일 동안 빈사 상태와 사망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피규어 6-B를 보면 방사 이후 멜록시캠 조기 투여는 생존율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증가시킴으로써 논스태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비해 생존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규어 6-D와 이를 살펴보면 스트래거 멜록시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논스트래거 치료보다 백혈구인 WBC와 다행형 핵 백혈구 PMNM 회복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차 투여 결과 방사 후 35일 후 DMPG2 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 활동을 강화하여 헤메토포야틱 리커버리가 더욱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프로스타글라딘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인 멜록시캠을 이용해 PGE2 신호를 조절을 통한 말초 혈액 생성 세포 선량은 헤메토포야틱 리커버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D34 플러스 셀의 수요를 예측 변수로 하여 혈소판 20-10의 9제곱 퍼 리터의 발생 확률을 위한 콕스 비례 위험들을 분석한 결과 높은 CD34 플러스 셀 도즈 그룹과 가장 낮은 도즈 그룹 사이의 중성자 회복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높은 CD34 플러스 셀의 수의 영향은 혈소판 회수 시간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2-10의 6제곱 초과의 CD34 플러스 세포 퍼 킬로그램을 12일에서 15일 동안 주입 혈소판을 이식받은 환자들은 21일에서 75일 동안 그 이하의 수의 CD34 플러스 셀 퍼 킬로그램 및 주입 혈소판을 이식받은 환자에 비해 혈소판 회복 시간이 9에서 60일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환자의 CD34 플러스 세포의 시험관 내 이동 능력을 조사하여 줄기세포 이식 후 이들 환자의 중성지방 회복과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세포가 더 빠르게 이동할수록 중성지방 회복이 더욱 빨리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즉, 혈류 CD34 플러스를 증가하면 HSC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주는 CD34 플러스를 세포의 표면에 발현시키는 방법으로 20세의 면역 시스템을 100세까지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저희조는 NF-kappa비를 이용해 염증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및 종양에 대한 치료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NF-kappa는 염증 반응 조절, 면역 체계 조절, 세포 사멸, 셀 증식 등에 관여하는 프로테인 패밀리로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며 세포 내의 신호 전달 체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포에 있어서 NF-kappa 단백 이합체는 NF-kappa 활성화를 억제하는 IKB 단백과 결합해서 세포질 내의 비활성화 상태로 존재하는데 NF-kappa의 활성화는 피규어 8-A와 같이 다양한 에이전트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IKB-알파는 인산염으로 추정되며 급속히 저하되어 NF-kappa가 핵으로 방출되고 변환됩니다. 그 후 NF-kappa는 RKB-알파의 유전자를 포함하여 선택된 유전자의 전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NF-kappa의 1차적인 역할은 사이토카인, 접착분자, 급성장 반응 단백질과 같은 광범위한 반응 유전자의 합성을 상향 조절함으로써 부상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셀 활성화는 셀의 표면에서 T셀 수용체의 결합과 CA2 플러스 이온의 의존적인 신호가 핵으로 전달됨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T셀 활성화 과정에서도 NF-kappa에 의존하는 사이토카인이 필요하고 생성됩니다. 특히
IR2 수용체와 IL2 수용체의 생산은 T셀 활성화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므로 NF kappa를 조절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면 PGE2를 효과적으로 체내에 전달할까를 다음과 같이 고민해 본 결과 첫 번째, 타겟팅과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가? 두 번째, 약물이 체내에 있을 때 독성이 없을 것인가? 세 번째, 빠르게 체내에 전달되는가? 네 번째, 어떤 물질과 만나도 안정성을 지녔는가? 다섯 번째, 항체, 펩타이드, 단백질, 탄수화물, 작은 분자와 같은 다양한 리간들을 부착시킬 수 있을까를 염두에 보았을 때 리포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여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가말초 혈액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말초 혈액 CD34 플러스 세포의 호민과의 관련성을 조사해본 결과 이들의 세포의 인비트로에서의 회복과 상관관계를 확인했습니다. CD34 플러스 세포의 이동 능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세포에서 높은 자발성과 빠른 회복 속도를 관찰함으로써 CD34 플러스 세포와 조혈모 세포의 회복은 연관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저희조는 이러한 CD34 플러스 세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리포솜의 CD34 플러스 세포를 발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캐리어로 이용할 리포솜에 CD34 플러스 세포를 결합할 방법으로는 메카니컬 방법과 디렉팅 결합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메카니컬 결합 방법은 프로테올리솜과 CD34 플러스의 현타액을 혼합한 뒤 이에 음파 방사선을 쏘아줍니다. 이때 음파 방사선은 리포솜에 먼저 쐬어주고 그 뒤 CD34 플러스를 처리하여 얼렸다가 활동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이렉트 인코퍼레이션으로 체제를 이용해서 소수성을 띈 리포솜 쪽만을 분리해주어 CD34 플러스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인서션은 리포솜의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N-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과 에시드 리포솜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리포솜 혈류 신원 시 혈장 단백질과의 흡착이 일어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생막 내피계의 대식세포에 의해 옵소닌 작용이 일어나 혈중에서도 쉽게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 단백질로 소혈청 알부민 BSA를 사용하여서 BSA의 등점점보다 높은 pH를 나타내는 수용액에 용해하여 BSA가 음이온성을 갖도록 제조하고 이를 양이온성 리포솜 표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시킨 후 리포솜 표면에 코팅된 BSA를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변성시켜 알부민에 코팅된 리포솜을 제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왼쪽 피규어를 보면 대조 리포솜은 시간이 흐를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냈고 양이온성 리포솜은 혈장과 혼합되자마자 입자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BSA 양이온성 리포솜의 경우 표면이 활성을 잃은 1차 구조 형태의 소속성 장기가 드러나 있는 변성된 알부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성 그룹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혈장 단백질과 친화도를 갖지 못해 대조 리포솜과 양이온성 리포솜보다 혈장 단백질의 흡착이 적게 일어나므로 48시간 동안 입자의 크기가 117.4 플러스 마이너스 1.6 나노미터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피규어를 보면 BSA 양이온성 리포솜의 경우에는 리포솜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병성된 알부민이 경계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는 437.4 플러스 마이너스 5.4 정도 차이의 리포솜으로 가장 적은 단백질 흡착량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BSA 양이온성 리포솜은 대조 리포솜과 양이온성 리포솜보다 혈장 내에서 입자 크기가 변화가 가장 적었고 흡착된 단백질의 양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병성된 알부민으로 결합된 리포솜은 일반 리포솜이 혈류 내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봉입된 약물이 누출되거나 혈장 단백질의 흡착으로 인해 입자 크기가 증가되어
간이나 비장의 쇠막 내피계에 존재하는 대식세포에 의해 쉽게 소실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리포솜 내부에 봉입되어 있는 약물을 안정하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정상 세포에서 독성을 끼치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혈장 내에서 입자의 크기 변화가 없고 단백질 흡착을 억제하는 BSA 양이온성 리포솜은 혈류 내에서 장기 순환을 할 수 있는 안정한 약물 전달체로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BSA 양이온성 리포솜의 CD34 플러스 세포를 메카니컬 결합 방법과 디렉팅 결합 방법을 이용해서 결합하여 인체 내로 주입해 혈류 CD34 플러스를 증가시켜 HSC 회복을 시킴으로써 20세의 면역을 100세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